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각도가 살아간 투자자 편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왕 테이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그 방송을 하시는 것과 개인적인 투자 어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원칙이 어떤 것인지 여쭤봤는데 시장 몇 가지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뜨끈뜨끈한 뉴스입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졌어요. 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테이버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피치라고 하는 기관이 이번에 각을 재고재서 절묘한 타이밍에 본인들의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요? 네. 왜냐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피치가 5월달에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신용등급이 이제 강등될 만한 사안이 있다. 부채 한도 협상을 너네가 질질 끌면서 시기가 올 때마다 시장을 불안하게 하니 우리는 너네들의 신용등급을 내릴 것이다. 내릴 수 있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일본이 지난주에 YCC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정책이죠. 이거를 살짝 건들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BOJ랑 월스트리트가 줄다리기 혹은 머니게임 혹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BOJ도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고 월스트리트 역시도 이게 뭐 롱숏 전략을 잡으면서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어디까지 BOJ 혹은 BOJ와 이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미국의 재무부가 어디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유효하게 좀 이렇게 잡아줄 거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테스트가 진행된 첫째 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그리고는 오늘도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 채권이 많이 흔들렸어요. 어젯밤에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경제지표가 나오든 주식시장이 움직이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채권시장이 독단적으로 약간 장기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그 시장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점은 본인들의 어찌 보면은 이게 또 역사에 남을 만한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름값, 브랜드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오늘 이 타이밍에 발표한 게 아닌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12년 전이더라고요. 12년 전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그러고는 한 달 정도 8월 동안에 한 15% 정도 조정이 있었어요. 증시가.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식시장의 큰 격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번 겪었던 위기는 두 번째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게 피치의 시중등급 강등 이벤트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게 외환시장의 엔화라고 하는 혹은 이제 일본 채권에 대한 혹은 미국 채권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게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벤트 두 개가 겹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며칠 동안에 조금의 그 변동성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피치가 각을 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나스닥에 대한 회의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2분기 실적은 좋아요. 다만 전년 대비로 7%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EPS 기준에서. 그리고는 지금 이 부분에서 실적 발표가 누적될수록 생각보다 전년 대비 EPS 감소폭이 0.1%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전년 대비로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하반기 가이던스도 실적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크게 보시면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서 EPS 방어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총 판매량, 그러니까 P랑 Q의 관점에서 보시면 프라이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Q는 떨어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소비 총량은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 이슈를 다들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는 뭐 미국의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유럽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그리고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지금 유가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는 곡물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위기 신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친 상황에서 지금 약간은 증시가 고평가이지 않나 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대한 회의론과 채권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 금융통화 정책적인 문제 하반기에 CPI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크로적 이슈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어찌 보면은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것은 피치가 정말 노리고 노린 한방이지 않나. 본인의 브랜드를 역사에 남기기 위한 한방이지 않나. 뭐 저는 그 부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오더라도 10% 내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때는 S&P인가요? 누가 신용등급을 내렸어요. 네.
아주 뼈도 못 치르게 죽을 뻔했습니다. 네네. 예, 신흥 시장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거의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실전에서의 충격이 굉장히 컸고, 이번에는 이제 한번 경험을 했던 상황이니까 그분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얼마 전부터 이상했어요. 지금 그 YCC 하기 전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결정되기 전부터 좀 뭔가 이상했었는데,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 있고요. 그다음 밸류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의 포지션을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사실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냥 뭐 한 대 얻어맞고 버티면 또 괜찮아지겠지,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얻어맞아야 돼 작년처럼?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우리 태번님은 이럴 때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평소 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해놓으셨다, 혹은 이 기업들을 언젠가 한번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장이 애매해 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우리는 지금 상승 사이클의 중반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그러면 과연 상승 사이클의 고점이 어디가 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9만 원이 고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다,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하셔야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이클 고점이 왔다라고 하면은 매도라는 게 맞습니다. 도망쳐야 되는 게 맞아요. 한 2, 3년 정도 암흑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지금은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죠. 다만 지금 경제 논리상 혹은 실적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이벤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품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상품과 자산을 팔아먹는 기업의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코카콜라, 펩시와 같은 그런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아질 거냐? 아니죠. 돈의 가치를 그러면은 완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장을 박살낼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핵심은 이겁니다. 박살나면 내가 나서줄게. 대신에 박살 날 때까지 우리는 고금리를 끌고 갈 거야 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부러뜨리게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의 흐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번 SBB 때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금요일 밤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회의를 열고요. 일요일 날 대체 방안이 나오고, 월요일 새벽 6시 아시아 시장이 오픈하기 직전에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날 오히려 아시아 증시가 안 빠졌어요. 그리고는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아시아 시장 열리기 전까지 해결해야 된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거미줄이 됐다. 한쪽이 끊기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을 중앙은행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져도 상관없는 곳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다만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곳이 무너지면은 연쇄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위기가 왔을 때도 빠르게 돈을 푸는 정책을 썼었고, 두 번째 은행이 이제 부러졌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너네들이 처리라고 이제 좀 맡겼죠. 왜냐하면 한번 처리 방법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네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M&A를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3월의 사태를 보고 반드시 느끼고 있는 건 이걸 겁니다. 안 부러뜨린다. 부러뜨리지 않고 이번에도 돈을 왕창 푸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야. 그리고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오래 가면은 실적도 잘 나오겠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인플레가 급하게 튀어 올라가는 이게 아니고, 인플레가 이렇게 3%대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뭐 2.2% 후반대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더라도 안 부러뜨리고 계속 가면 돈 버는 애들은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투자 전략을 삼으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운 밸류는 맞아요. 빅테크 역시도. 근데 그래서 빅테크가 돈을 못 벌 거냐라고 하면은 5% 10% 빠지면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살아 들어갈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왜? 돈을 벌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버밸류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런 시장이 될 거라는 점에서는, 저는 지금 AI가 됐든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DDR5에 의한
혹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업계가 됐든 아니면 파운드리 업계가 됐든 지금부터는 돈을 버는 혹은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전기의 시대가 오면서 전력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지금은 좀 더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여유를 느끼기 때문에 유튜브가 됐든 공연이 됐든 엔터 업종에 더 많은 소비를 할 거야. 엔터 콘텐츠 이런 기업들 역시도 돈을 더 벌 겁니다. 그리고는 당연하게도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티켓값도 올라갈 거고요. OTT의 구독요금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는 우리 컴퓨터 한 대, 핸드폰 한 대 가격도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시장이 오히려 소화해 나가겠죠. 그리고는 오히려 더 장기전으로 인플레가 떨어지고 더 장기전으로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써 나가기 위해서 저는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히 공부하시고 그리고는 장기전으로 꾸준히 투자 전략을 분할 매수로 세우셔도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부채를 녹여버리는 거니까 돈 가치를 근데 그 돈 가치를 급하게 떨어뜨리면 혁명이나 폭동이 날 것이고 아주 느리게 꾸준히 사람이 받아들일 정도 수준에서 돈 가치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축이 시작이 됐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긴축은 된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빼가는 속도도 있는데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연준의 총자산 줄어드는 거 보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늘어났을 때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로 천천히 빼고 있는데 유동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동성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나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유동성이 많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고금리에서는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고금리로 돈을 뺏어간다, 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은 오히려 더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게 전망치가 작년에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면은 미국의 저축이 다 사라질 거다. 근데 지금은 또 전망치가 바뀌었어요. 올해 겨울이면은 저축이 다 사라질 거다. 그런데 이게 또 임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높아졌으니까 저축을 또 하겠죠.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또 올해 연말 되면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24년 여름이 돼야 저축액이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끌려갈 거고 유동성은 계속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한국의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은 이탈리아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아니 스페인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뭔가 문제가 빵 터지면은 그거를 어찌 해결하느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크레딧 스위스처럼 스무스하게 해결되면은 오히려 돈 풀었다 좋다라는 파티가 날 거고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이게 야 도망가 라는 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매크로 영역에서의 대응 능력, 대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될 거고 대처만 잘하면은 유동성은 안 꺾일 거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좀 유동성에 의한 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논리로 따지면 채권과 주식시장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들려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찌 보면은 10년물이 4%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고평가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걸 그냥 단순히 10년 동안의 그 기준금리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인플레는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는 만약에 2026년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고 하면 2026년도에는 기준금리가 3%까지는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롱텀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어찌 보면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이면 기준금리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떨어져도 0.25거든요. 네. 1%가 떨어지는데 1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채권 시장이 지금 우리가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TMF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TMF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미국 채권 ETF인가요? 3배짜리입니다. 아, 네. 네, 한 배짜리가 TLT고 3배짜리가 TMF인데 3배의 민족답게 저희가 TQ, 쏙슬 그리고는 지금 TMF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네, 채권이 3배 롱으로 이게 빠르게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진짜 위험하다. 네, 배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 제발 그런 위험한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 배짜리는 어느 정도 방향성 측면에서 맞겠으나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약간의 자산 배분 측면에서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3배짜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정말 롱텀이 될 것이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시장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네. 그거를 계속해서 막아내야겠죠. 그렇죠. 제가 채권 하면 채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보세요.
네, 정말 아침마다 들을 때마다 저도 그쵸. 아니 이거 아니 내가 채권을 했어야 되는데 채권을 했으면 이렇게 안 보였을 거야. 그럼 주식을 잘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보유 편향 때문에. 근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게 채권이 조금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 요즘에 이제 시나리오 쓰잖아요. 그 음모론 쓰는데 중국, 미국, 일본과 엮어서 보면 이 채권 시장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희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숫자를 딱 보면은 아까 전에 그 긴축, 유동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연준이 계속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을 줄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고는 일본 같은 경우에 이거를 또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는 어찌 보면은 이거를 일본이 미국이랑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 미국에 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중국과 일본이에요. 그리고는 중국이 또 이걸 또 늘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또 늘리기도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연준이 혹은 미국 재무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외교적인 결정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은 무너지면은 셋 다 같이 무너지는 거고, 혹은 글로벌이 같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는 살아나면은 셋 다 같이 살아나는 건데 여기서 계속 이제 테이블을 올리는 거죠. 반도체를 올렸다가 2차전지 올렸다가 채권도 올렸다가 요런 게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그리고는 지금 미국이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뒷얘기인데 유가 부분에서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면서부터 외환시장 지형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했던 부분에서 페트로 위안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니즈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미국이 필요한 니즈는 뭐냐 그러면은 달러 자산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 달러의 패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우위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니즈고 그게 맞춰가지고 모든 정책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미국이 그렇죠. 유럽이 러시아에 종속되는 게 싫어서 러시아 가스, 야말 이 가스전을 건들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가 전쟁이 났다는 이런 음모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페트로비안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외교적 압박이 있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 음모론을 크게 놓고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더 큰 판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제 음모론은 음모론이지만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안 무너질 것이다. 네. 그런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딱 보고는 했던 게 재무부에서 부채한도 협상을 연기하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거다라는 뉴스가 6월 초에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보시면은 연준이 재무제표를 안 줄였어요. 그 당시에는 연준이 눈치를 봤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다시 줄이다가 이번에 또 어찌 보면 은행들 실적 발표 나기 전주에 연준이 이게 발란스 시트를 보시면은 안 줄였어요. 네. 혹시나 실적이 안 나와서 시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뭔가 누군가가 실적 발표하는데 이게 채권 관련된 리스키한 발표 혹은 우리가 지금 예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눈치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시장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시그널이 보여요. 그러면은 시장은 달려야죠. 지금은 사실은 그 단기물 금리를 상당히 높게 유지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재무부가 그 돈 다 떨어져 갖고 새롭게 발행해야 될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었죠. 그 돈을 재무부가 다 주머니에 넣을 때까지 상당히 그러니까 RP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가지고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는데 너무 좋아. 상황이 돼서 아무 충격 없이 시장에 그거 때문에 난리 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근데 이 얘기 나온 김에 작년도하고 연초까지 이 거시경제가 이제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계속 빠질 거다. 그래서 사실 제 느낌에는 거의 공포 마케팅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스타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장 무조건 간다. 그렇게 하면서 또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실전 투자를 해보면 유튜브를 하면은 거시경제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면 거시경제 얘기를 자주 다루곤 하는데 실전에서 거시경제 많이 쓰시나요? 일단은 작년에는 많이 썼죠. 재작년과 작년에는 매크로가 핵심이 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매크로에서 봐야 되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건 딱 하나거든요. 오를 땐 천천히 오릅니다. 떨어질 땐 크게 떨어져요. 네. 그 크게 떨어지는 것만 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매크로는 크게 떨어지기 전에 시그널을 어떻게 잡느냐. 그때의 시그널을 잘 잡으시면은
그 콘텐츠가 정말 코어 콘텐츠고 핵심 콘텐츠고 그걸 잡아내는 사람이 시장에서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런 시기에는 매크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8월은 7, 8월은 그 이벤트가 조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특히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상승론자들도 미국에서도 약간은 회의론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탐리라고 하는 그분도 맨날 간다 외치시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톤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한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조정의 트리거를 찾기 위할 때는 매크로를 좀 보시는 게 맞죠. 정치 외교적인 이 조정이 워낙 자주 발생을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올라갑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막 말 그대로 막 그 블랙스완을 찾아까지는 아닙니다. 코로나 같은 걸 찾자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에서는 매크로가 조금 중요하고 대부분 한 8, 90%는 개별 종목 이벤트가 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상반기 초반에 상당히 강세를 불렀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강세 세게 부르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많이 올라왔네 가격이. 이 정도로나 올라왔어? 그러니까 또 전고점이 보이잖아요. 21년 전고점을 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주춤하는 강세론자들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요 몇 달의, 요 얼마간의 기간들을 또 지나면 매크로보다는 개별단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별단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핵심은 결국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감산입니다. 그럼 이게 감산에서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리고는 개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해 주느냐 그리고는 누구랑 거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모멘텀 이슈 매매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HBM이라고 부르는 AI 관련된 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영업이익을 빠르게 끌어올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제조의 첨단을 좋아하니까 뭐 이게 한국의 TSMC 거기 같은 경우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폰 혹은 전장 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장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선반영이라든지 이렇게 끌어당긴 부분이 없는데 거기서 특히 뭐 OLED 디스플레이가 어떤 뭐 시황이나 어떤 매출을 일으켜낼 것이냐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니까 개별 증설 이슈들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그러고는 또 매달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들썩들썩하는데 미용기기 수출 실적 이런 거는 뭐 이번에도 또 이슈가 됐었고 이것도 매달 돌아오는 이벤트일 겁니다. 언제까지 매출이 순수하게 증가할 거고 이익이 증가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올 거고요. 그런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 수출량을 집중해야 되고 이번에도 뭐 실적 같은 경우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는 거고 건설기계 역시 어제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크게 났습니다. 오히려 빅테크보다 서프라이즈가 더 크게 났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 인프라 투자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입는 업종들이 한국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결국 국내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는 뭐 소프트웨어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일단 저는 국내에서는 제조업에서의 개별 종목 이슈, 개별적으로 이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설이라든지 수출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피어군에서의 뭐 이런 영업이익률 혹은 뭐 실적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시면서 하면은 투자기에는 계속 나올 것이다. 수익을 계속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투자는요? 해외 투자요? 해외 투자는 어쩔 수 없이 해외는 플랫폼이고 AI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네, 저는 지금 여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업들도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걸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장 많이 수익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결국 영어라는 특성 그리고는 미국의 제도적인 혁신이 가능한 그리고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발판 그리고는 또 잘 만들어진 실리콘밸리의 문화라는 점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빅테크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보다 빅테크가 권력이나 뭐 정보 처리량이나 여러 가지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정부보다 더 대단한 기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의 같이 협업할 수 있고 혹은 같이 기술을 공유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아주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정리를 쫙 해주셔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정리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오늘 처음 출연인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왜요? 제가 예전에 그 3프로 나오셨을 때부터 시황 정리하실 때부터 봤었었고요. 그러고는 그때 이제 중간에 갑자기 개별 채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네. 그전엔 잘 모르다가 그때부터 이제 아침 시황, 오후 시황을 매일 봅니다. 아, 네, 진짜 어찌 보면은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되는 얘기만 딱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중에서 이 정보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인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좀 이슈가 많이 되었던 거 그리고는 정말 돈 되는 얘기들만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제 투자에서 혹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정말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 투자관과 또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많이 또 오랫동안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예인 보는 기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나오고 싶었고 그리고는 뭐 좋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씀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고는 앞으로도 다들 성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10만 금융전사라 그러셨는데 저의 꿈은 제가 강남에 제 스트리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건물을 사고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건물을 사서 빌리지를 만드는 저런 그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성투하시고 그리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캐릭터 중에 누가 제일 좋고 재밌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독이님이 짱인데 네. 저는 그 중국 시장 관시우. 어, 네. 그러시구나. 관시우. 내용이 딱 정말 핵심만 전달을 버릴 게 하나도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저희의 그 뜨거운 또 구독자이시자 또 그리고 많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또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계신 테이버님 모셔서 시장을 한번 이렇게 싹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하지 못한 얘기는 조금 이따 식사하러 가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해양 깊은 이야기 해주신 테이버님, 김태형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